자, 그 다음은 한국평가데이터원의 최호선 차장님께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기술 상장 현황 및 전망이라고 하는데, 아까 경혜원 이사께서 기술 상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평가데이터 최호선입니다. 이렇게 미래학연구재단에서 2022년도에 한번 이렇게 제가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벌써 또 3년이 됐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재단의 일원으로서 많은 부분에 이제 재단의 성장을 지켜보니 굉장히 앞으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미래의학연구재단의 발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코스닥 상장 기술특례 제도의 트렌드입니다. 앞서 그 유벤처스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일부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 내용을 좀 연차별로 객관적으로 정리된 숫자인데요. 최근에 이제 기술 상장 특례 제도가 워낙 그 많은 시장에 관심들이 있고, 그 이유는 기업들이 엑시트하기 위한 거대 자본의 엑시트 창구가 국내는 여전히 IPO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4년도만 살펴보면 일반 상장이 많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기술특례 상장을 통한 상장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중요한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미국에 있는 시장도 바이오 파마 상장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한 바이오 기업의 상장은 급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부장 기업이나 아니면은 다른 일반 기업들이 IT 기업 포함해서 AI 빅데이터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기업들이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서 상장이 되면서 감소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수치에 대한 감소는 좀 많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모든 기업의 성장은 결국에는 수익성, 그리고 그걸 통한 이제 더 나은 도약,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결국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술 상장 또는 일반 상장 모두 공모라는 금액이라는 게 존재하고, 아까 이제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이제 수요 예측에 참여하고 거기에 금액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총 공모 금액은 우리나라 시장 규모 대비해서 조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 24년 국내 총 공모 금액은 3조에서 2.4조로 감소를 했습니다만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한 상장 기업의 공모 금액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약 6천억에서 1조 1천억 원 정도로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내용을 보면 기업의 개수가 리니어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공모 금액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술특례 제도를 통한 상장을 통해 공모 금액이 급증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약을 드리자면 상장 기업 수, 기술특례 제도를 통한 상장 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공모 자금의 비중도 기술특례 제도를 통한 공모 자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기술특례 비중은 감소되고 있다. 특히 사실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신약 개발 그리고 파이프라인, 임상을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상장보다는 의료기기 제조사,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컨텐츠, 뉴스,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심사 규정에도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술특례, 기술상장, 여러 제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혁신기술트랙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평가기관에 두 개를 이렇게 부여받게 되고,
각각 A와 BBB 등급을 이상을 받으면 특례 트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 한국평가데이터도 상장 특례 평가 전문 기관입니다만 저희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외형 요건을 판단하는 앞단의 평가일 뿐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통해서 거래소의 전문가 회의와 그리고 실제 심사 트랙은 저희가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보도자료 통해서 보셨겠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 원, 5천억 원 이상, 아니면 소부장 그리고 코넥스 상장 기간 1년 이상인 기업, 특히 이제 과기부랑 그 산업부에서 지정을 하는 여러 초격차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관련된 기업은 한 개 기관만 등급 받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두 개 기관에게 한 곳에 A 그리고 다른 한 곳에 BBB를 받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무조건 A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과거에 이제 그 2023년 전에는 사업 모델 특례라고 해가지고 여러 기술 상장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 중에 또 대표적인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NRDO 모델로 상장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제도는 이제는 기술 상장 특례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상장 주선인인 주관사가 추천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본 장표에서 사업 모델 트랙은 취소선을 넣어 놓았고요. 이러한 평가 기관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박사님들과 연구자분들은 지금 국책연구과제도 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많은 상장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기술신용평가 기관을 통해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반 상장 제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왼쪽에 이제 수익성 매출액 기준, 시장평가 성장성 기준, 이게 일반 상장을 통한 트랙인데, 시장평가 성장성 기준이 잘 아시는 그 이익 미실현, 즉 테슬라 상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술 성장 기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수익성 매출액 기준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지표는 뒤에 후술할 예정이지만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이익, 흔히 이제 바이오 기업의 상장 폐지 요건에 관련된 내용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법차 손, 거기서는 법인세 차감전 손실이 돼버리는 거죠. 이익이 안 나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법차 손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지표와 시총, 그리고 자기자본, 그리고 매출액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워낙 또 여기에 잘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그런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수치의 정량적인 목표 달성과 관련된 KPI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장평가 성장성 기준은 앞으로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여기에 이제 잘 기술해 놓았습니다. 우리 이제 기술특례제도이니만큼 관련된 내용을 기존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기자본이 10억 원 이상 그리고 시가총액이 90억 원 이상이면 아까 A랑 BBB 등급 받아보겠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 간단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자를 조금이라도 받고, 그 전에 이제 창업부터, 초기 창업부터 팁스, 그리고 스케일업 자금이 조금만 들어오면 사실은 무조건 상장 트랙을 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허들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과정 외에 코스닥 시장은 질적 요건들을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경영 안정성,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 평가 기관의 역할보다는 주관사와 그리고 개별 기업, 그리고 내부 통제와 다양한 어떤 리갈 이슈를 다뤄야 되는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 상장 현황을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이제 미래연구재단의 어떤 발제 요청을 듣고 사실 많은 부분의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저도 실제 상장된 기업들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면서 사실은 느끼는 것은 기존에 이제 2005년도 우리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2015년부터 활성화가 되면서 그때 이제 툴젠 또 평가도 제가 했었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시장이 열렸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걸 보면 D&D 파마텍과 셀비온과 온코크로스, 온코니 테라퓨틱스만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회사고 다른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주관사를 좀 넣어놓은 이유는 기업 분들이 주관사를 선정할 때 사실은 선정을 받아야지 이제 상장 트랙에 도전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잘 나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고 싶어 가지고 오시는 VC들도 많고 그리고 주관사들도 마찬가지로 경쟁 관계 있기 때문에 어떤 주관사들이 좀 상장 실적이 있는지 한국 거래소는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관사를 통해서 상장 받은 그러니까 상장이 된 회사들의 결과를 주가 추이를 거래소는 공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카인드 krx.co.kr에 가면 그런 데이터들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도 넣어놨는데 사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0이 없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서 말씀해주신 그 이사님의 발표대로 매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만 놓고 보면 사실 한 해 이후에 벌써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2025년도 자료도 준비를 해놓긴 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굉장히 상장을 잘 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기술특례 제도를 통한 상장된 기업의 매출은 평균 매출액이 벌써 86억 원에 달합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상장된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된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86억 원입니다. 그리고 최대는 206억 원 정도 또 확인이 됩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생멸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쯤은 난 나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실 텐데 업력으로 한 10년 미만인 기업이 이렇게 상장까지 간 것이 절반이 됩니다. 예, 나머지는 10년 이상 20년 정도도 확인이 됩니다. 2025년도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상장을 하면 항상 기업들이 또 안 좋은 보도 자료가 나오고 그런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어떤 뭐 투자자의 불신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것이긴 한데 뭐 오름 테라퓨틱스도 그렇고 뭐 여러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제 올해 상장된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된 회사는 5개고 3개가 한국투자증권이 이렇게 상장 주선인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핫한 회사가 그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우리 ADC 미사일이라고 하는 ADC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핫한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사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투셀이라는 회사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워낙 또 많이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주목할 만한 회사가 될 거로 지금도 그렇지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이런 회사들 이후에 그 전에 상장했던 회사들은 어떻냐 한번 말씀드리고자 2023년 자료도 좀 정리해 보았는데 기술특례 상장을 통한 바이오헬스 기업은 총 9개가 상장이 됐고 그리고 제가 최근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즉 기업의 주가의 변동을 적어놨습니다.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가 엄청 주가가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카티 치료제로 이제 국내 승인을 받은 큐로셀 같은 경우에 나름 주목할 만한 회사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와이바이오로직스도 2023년도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신에 대한
날리지가 워낙 복합적이고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굉장히 너무 넓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로 맵을 좀 정리해 본 것이고 뭐 핵산 치료제나 그리고 면역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있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법률과 관련된 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기술의 허용성은 굉장히 낮아서 사실은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나름의 어떤 장애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타 분야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술특례 상장 제도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그리고 세포배양 기술입니다. 사실 세포배양 회사들 굉장히 요즘 많이 투자를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전망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담아 주셨으면 해가지고 그 부분을 나름의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정말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도메인을 잘 모르는 사람은 투자 정말 많이 받아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그 투자 자금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험 자본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불확실성은 그 투자 금액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차트를 넣어봤고 이건 뭐 부동산과도 관련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엊그저께 또 금리를 좀 낮췄죠. 그래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3년간 국내 전체 투자 현황과 바이오헬스 기업의 투자 현황인데 투자 금액은 반등했지만 실제 기업은 줄어들었습니다. 즉 기업들마다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와 2025년 1분기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최근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넣어보았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이제 투자 유치 금액이 이게 누적이 아닙니다. 이 기간 3개월 동안 한 기업이 투자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대략 한 4천억 원 수준으로 투자를 받았었고 올해는 한 3천억 원 수준인데 조금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 그 필러와 관련된 셀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님께서 또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해가지고 기업 설립일이 2024년 5월입니다. 그래서 5월에 이렇게 얼마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설립하자마자 2천억짜리 회사가 돼버리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이 이제 2024년이고 오른쪽이 2025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우리 또 발표 중에 알츠하이머 치료제와 관련된 회사도 나왔는데 큐어버스도 최근에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헬스 산업에 영향을 주는 변수 상장 폐지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나 다양한 국가 바이오위원회 그리고 우리 바이오 그 협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술특례 상장 제도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조금 이렇게 변동되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추가를 했는데요. 아까 보셨던 전문평가 기관 중에서 사실 생명공학연구원이나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봅니다, 기업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한국거래소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상장 폐지와 관련된 또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름 스트릭트하게 점점점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덧붙여서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된 것도 전문 그룹, 기술 전문 그룹이라는 걸 둬가지고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평가 기관을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최근에 좀 기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성과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추정 실적 그리고 임상 같은 경우에 파이프라인 개발 방향을
상장 이후 5년간 진행 경과를 업데이트하는 게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기업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객관적이고 그리고 투명한 경영과 결과를 모두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관세든 뭐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이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5월 12일 날 서명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인구의 5%도 안 되지만 전 세계 제약 산업 이익의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또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뒤에 나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인적 분할 이 결국에는 이런 시장을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통해서 사실은 뭐 삼성물산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있지만 사실 삼성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나름의 그 수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인투셀 같은 회사도 그러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제 표를 보면 스위스의 론자가 시가총액이 67억 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2조 원입니다. 그래서 CDMO의 1등입니다. 1등. 시가총액 기준 1등이고 생산 카파도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특허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적극적으로 더더욱 그 CDMO 역량을 집중하는 회사와 그렇지 않고 신약 개발과 후보물질 발굴에 집중하는 회사로 구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우측에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만료되는 그런 시점들이 2025년 19개, 2026년 32년까지 39개. 그래서 엄청 큰 규모의 시장이 또 열릴 것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약가 인하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 외에 기회 요인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요약을 좀 해보았는데 사실은 이제 보고서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서술은 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금리와 약가 인하 정책. 다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정책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바 있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이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 환경은 양극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우리가 전 대통령이죠. 예, 전 대통령께서도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게 공약이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게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되고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상장 폐지 요건의 완화 이런 것들과 연동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기술증진 상장 제도만 놓고 보면은 전문성과 정교한 평가 그리고 실적과 수치가 뒷받침되는 어떤 그런 형태로 계속 기조가 갈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기술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어떤 퍼스트 인 클래스가 좀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모험 자본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코스피를 올라가는 것과 코스닥을 올라가는 것 그리고 잘 모르시는 코넥스와 KOTC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코스닥 대장주의 거의 대부분은 다 제약바이오였고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현재는 코스닥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언제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코스닥의 대장 회사 그리고 주가가 제일 높은 회사가 나오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 모험 자본의 특성상 그런 것들을 계속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부의 지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현주 씨 코멘트 있습니까? 코멘트 없습니다. 그
기술특례 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기술특례 상장이라고 하면 매출액이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바이오벤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발생이 되는 시점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내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특례 상장을 목표로 전략적 어프로치를 하는 게 맞을지 이 차장님 의견을 네네네. 여쭙니다. 네. 저는 이제 기업을 막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어떤 뭐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보다는 저는 아까 국내 시장에 IPO와 M&A 두 개 엑시트 전략 외에 또 다른 엑시트 전략이 뭐냐고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은 임상 1상 그리고 뭐 전임상이나 비임상 단계 완전 후보 물질에서의 라이센싱 아웃은 뭐 그 불확실성을 누가 담보를 해가면서 그렇게 또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이제 VCC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제 VC의 어떤 자본의 속성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상장 시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돈이 많이 들어간 기업이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상장을 하는 또 그런 기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업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매출을 올리는 것이 맞냐라는 질문이셨는데 저는 매출을 올리지 않고 어차피 상장 제도를 열어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매출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매출이 기업 설립 이후에 계속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 자체가 이제 거래소 관점에서는 그거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한다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매출액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상장 폐지 요건에 보면은 2년 연속 매출이 없을 때라는 항목이 있지 않았어요? 폐지 요건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 그러니까 2년 연속 매출이 없으면은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주식이 휴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예? 그런데 우리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예 기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5년 정도의 어떤 유예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5년 정도요? 네. 상장되고 그 이후에 5년의 유예 기간을. 네, 맞습니다. 그럼 아까 실은 이제 보여주신 장표에 보면 네네. 2년 동안 매출액이 제로인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유예 기간의 혜택을 맞습- 보고 있는 회사인 맞습니다.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5년이라고 하지 왜 또 2년 하고 그렇게 유예기한 3년을 둔다고 하죠? 무슨 자격이 있어야지 유예를 받을 수 있나? 지금 이제 제가 화면을 띄워놓긴 했는데 우리 이제 관리조목 지정 중에 제약산업 육성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혁신형 제약기업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한번 비춰보세요. 네네 여건이 미적용되는 그런 특례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가타부타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미 많은 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뭘로 시가총 상장 폐지 요건의 코스피는 상폐 요건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란 말인가? 저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좋고요. 그 최근 사업년도에 매출액이 30억인 미만인 경우에 관리 조목이 지정이 될 수 있는데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5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올해 1월 달에 발표가 된 건데 매출액 요건과 관련돼서 이제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면은 관리 종목 지정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걸 매출액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원은 돼야지 또 75억 원은 돼야지 이렇게 매년 상향할 걸로 발표를 했거든요. 금융당국에서요. 근데 시가총액이 600억 원이 넘으면 적용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평가를 좀 더 보겠다는 거고
특히 국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헬스 기업의 시가총액이 웬만하면은 다 600억이 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혹자는 이게 허들이 더 오히려 낮아졌다라고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슬라이드 다시 한번 비춰볼까요? 600억이 어디 나와 있노? 가로하고 나와 있나? 코스닥 시가총액 시총 600억 미만에만 적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코스피는 1000억 미만에만 적용. 예. 그래서 아까 이현주 교수가 질문한 의도는 매출이 30억 이상 안 나올 가능성이 농후한데 무리해서 상장하다가는 피본다.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상장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유예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는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30억 매출 올리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죠? 예, 알았습니다. 함부로 상장시켰다가 낭패 나갈 수 있으니까 상장 폐지 요건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